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로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용기 교수입니다. 2019년 발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법제화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닐 겁니다. 법은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든다면 아무리 무서운 법도 무용지물이 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나 푸념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유, 그럼요. 남의 돈 먹기가 쉽냐, 힘들어도 참고 다녀야지, 뭐 이런 푸념 저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선배들이 나 때는 말이야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위에서 시키면 다 했어, 뭐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푸념들이 일에 대한 힘듦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가 아닌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이제 법제화가 됐지만 사실 그 개념의 특성상 굉장히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인격과 밀접한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침해됐을 때에는 사실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피해 정도도 사실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서 그것에 대한 어떤 구제나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단순히 행위자와 가해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나 조직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행위자와 피해자, 단순히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전제로 한 개념인데,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조직의 구성원 간에 관계가 엮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 그 최종적인 판단이나 구제나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방식이나 조직의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큰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조직 내외부적으로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법에서는 그렇게 아주 상세한 규율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각 사업장에서 일련의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건이 이제 접수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근로자가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목격자 아니면 그것을 조직 차원에서 인지한 경우에도 사건이 접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이렇게 사건이 접수되면은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일단 분리 조치를 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사건의 처리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나는 합의나 공식적인 사과만 원한다 라고 하면은 사건의 조사 과정이 약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반면, 아니다, 난 확실한 징계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어떤 사건 조사 과정을 걸쳐서 각 사업장별 각각의 뭐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판단이 되면 네. 괴롭힘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우리 법에서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무조건 징계해야 된다라고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그 행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뭐 유급휴가 명령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근무 장소를 배치 전환을 통해서 옮겨준다든지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통 기업에서는 이 정도까지를 사건 처리 절차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것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례, 문제에만 좀 국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 뒤에 단계인데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따돌림이나 어떤 집단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구성 간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직 내에서 또 2차 가해는 없는지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조직의 어떤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 차원이 뭐 남성주의적 문화를 채택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뭐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면 그만큼 괴롭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의 근로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성과주의를 앞세운다면 직장 내 그 구성원 상호 간에는 이런 괴롭힘이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방위적으로 다시 한번 조직을 진단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괴롭힘의 대응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법에서는 사용자가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 근로기준법 76조 3에서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규율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에 있어서는 피해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나 인지한 사람 그리고 누구든지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76조 3 2항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면 기본적으로 지체 없이 사실 조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2021년에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76조 3에서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동안에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유급휴가 명령을 내린다든지 등의 조치를 일단 임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76조 3의 4항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장소를 변경해 준다든지 배치 전환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급 휴가 명령을 통해서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 절차가 법적으로 또 어떻게 계속해서 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밖의 절차로는 기본적으로 또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 내 괴롭힘 했을 때 해고나 불리한 처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특성상 사실 조직 구성원이 잘 인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2차 가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법에 도입이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 10월에 개정법이 시행됐다고 하셨는데요. 개정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개정법의 어떤 취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율이 시작됐긴 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많이가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떤 참여한 사람,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비밀 유지 의무를 새롭게 규정을 해서 어떤 2차 가해 문제를 막고, 그 다음에 종래에는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돼서 해고나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있었는데, 나머지 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 규정이 신설돼서 좀 공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기존에는 이 벌칙 규정이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고나 불리한 처우했을 때는 원래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있었는데, 그 개정법에서는 그것 이외에도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조사 과정 중에 임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가해자나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전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어떤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요건, 그 다음에 사업장별 정해야 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규율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담당 체계가 규정이 돼 있겠네요? 네, 지금 보이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어떤 초기 프로세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신고 혹은 조직 차원에서도 인지가 있으면 바로 사건이 접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근로자의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자로부터 나는 분리만 원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조사는 일단은 생략하고 그 사업주에게 적절한 상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피해 근로자가 그래도 나는 공식적인 사과나 합의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약식으로 일련의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행위자에게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공식적인 조사나 그것을 통해서 징계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과정을 통해서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 간의 문제, 사안 판단의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 혹시 2차 가해는 문제 없는지를 유심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조치 이후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별 단계에서 매뉴얼상 대응 및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포괄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 각 단계별 조금 유념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은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신고 방법이 좀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익명센터나 온라인 이메일 등을 활용을 해서 이런 걸 신고를 많이 이제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에 따라서 그 확실한 어떤 신원 보장 등이 그리고 불리한 처우가 없음을 조직 내부에서는 잘 공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직 내부에서도 분명하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도 네. 일단은 사건이 접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담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 근로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일련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지, 예, 그래서 그냥 합의하고 공식적인 사과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난 저 사람 징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면은 그런 구체적인 조사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사 과정에서는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 유지 의무가 실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담에서는 피해 근로자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 근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게끔 조직 차원에서는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상담 과정에서는 그 상담을 받는 상담을 하시는 이 담당자께서는 네. 그러한 어떤 구체적 진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떤 객관성과 이런 충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피해 근로자에게는 우리 회사에서는 어떠한 제도,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보호가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러한 보호와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담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상담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약식 조사부터 설명을 드리면, 약식 조사는 이제 피해자가 행위자의 어떤 사과,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을 당사자 간의 합의해서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원래는 별도의 조사자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담자가 일련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직접 한번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자가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대부분의 기업에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이제 전문성을 또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담이 그리고 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식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냥 이제 사건이 종료되는 것으로 많이 인식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이 과정에서는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당사자의 합의와의 관계없이 일단은 비위 행위로 봐서 일단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비위 행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조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네.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좀 정식적인 조사 과정이 아무래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정식적인 조사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내에서 일단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분명하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기간을 얼만큼 할 것인지, 조사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정해놓고 구성원들한테
충분히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조사를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보려는, 중립적으로 해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이러한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좀 확보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의 구성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 노조가 있거나 아니면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직접 이러한 과정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그 구성원의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대표이사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표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등의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그것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러한 의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상담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비밀 유지 의무 잘 지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아무래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조사, 대면 조사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정도는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사실 두 번째 요건인 업무의 적정성을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잘 알고 있는 임직원이나 근로자들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참고인들의 또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행위자에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어떤 처리 방향도 함께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을 또 고려해야 되네요. 네. 쉽지 않네요, 정식 조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식 조사가 끝나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과 또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식 조사가 됐든 정식 조사가 됐든 일단 조사 과정이 끝나면 보통은 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성된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에 상응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공개되지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분리 조치만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맞춰서 조직 차원에서는 분리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고 다만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직 차원에서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피해 근로자가 행위자에 대해서 어떤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합의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가해자에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행위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사건이 종결이 되지만 행위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가해자로 인식이 됐을 때는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 근로자에게는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 전환, 휴가 명령 등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또 조치가 모두 끝나는 거 맞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건 처리에 국한해서 네. 여기서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부분은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뒤에 후속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남아있다고요? 예. 사실 아까도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부분인데요. 네. 그 조직 내부에서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 절차가 굉장히 중요를 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됐든 직장 내 성희롱이 됐든 2차 가해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없는지를 유심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 처우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단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행해진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밀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 불리한 조치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경위나 그 과정은 어땠는지, 예, 이게 뭐 옛날부터 된 것인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 피해 근로자가 원한 어떤 불이익의 정도를 단순히 이제 불쾌한 감정인지 아니면 이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지를 또 검토해야 됐고, 그 다음에 종전의 관행이 계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례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불리한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근로자가 이러한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연 불리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 불이익은 없는지도 네. 이렇게 살피는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문화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직장 내에 있는 구성원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기업 문화 조성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단순히 사안의 사례의 문제, 이렇게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 문화가 수평적인지 수직적인지, 그 다음에 직원 상호 간의 또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업무 분장에 있어서 과연 업무들이 명확히 분배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각 직위나 직책에 따라서 그러한 책임이나 이런 것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등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조직 문화에 대한 진단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요, 사실 직장 문화로부터 파생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당사자들 간의 이제 성향이라든지 이런 성격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사실 그 특유의 조직 문화, 예를 들어서 조직 문화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공격적인 업무 처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위아래 사람이 소통을 좀 하기 어렵다든지, 폐쇄성이 있다든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일련의 환경이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유발한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으로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인 요인이나 또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직 문화와 차이 정도에 따라서 괴롭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련된 매뉴얼을 최근에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 그 사업장 내 주체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장 내에서 구성원 상호 간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 내 주체라면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조직 차원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사업주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고 지침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조직 문화나 기업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직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조직 내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정확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한테 그것을 잘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여러 교육들이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개념이나 요건만 설명하는 교육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교육의 핵심은 그 회사의 대응 프로세스가 어떠한지를 구성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는 이게 아무래도 상사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리더십이나 그 다음에 업무의 어떤 수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조직 내부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해서 위험한 요인, 유해한 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직장 내 괴롭힘 당했을 때 근로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정신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이런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지침이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주가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근로자들은 직장 내에서 상호 존중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사업주와 함께 주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단순히 상급자와 하급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조직 구성원 모두, 이 구성원 근로자들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조직적 차원에서도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도 물론 그러한 직장 내 괴롭힘과 예방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사실 조직 문화라는 게 단시간에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우리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례에서는 말씀드렸지는 않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주로 이제 취약 근로자한테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라든지 여성 직원이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많이 타겟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확실한 조직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 직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사업주의 역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무 스트레스나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최근에 많이 이제 조직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나가보면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직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최근에 정신건강이나 심리상담에 대해서 좀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조직적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라서 이런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 관리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EAP 프로그램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정신건강이나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과 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교수님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을 안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가장 좋죠. 네, 일단은 뭐 발생을 했을 때는 조직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핵심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거, 그리고 사례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 개선에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일련의 후속 조치나 대응에 있어서는 피해 근로자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 아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조사 및 판단 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전문성,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은 가해자만이나 피해자만 놓고 나는 상관이 없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나 근로자, 조직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다면 대응과 후속 조치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건전한 조직 문화가 정착이 되고 이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